수원의 화성 행궁의 네. 정문 위치에 네. 누각이 있는데 그게 신풍루입니다. 네. 새로운 풍요로움을 열어가는 정자, 누각이라는 뜻이죠. 네. 거기에서 정조대왕께서 획인공 송씨 진찬연을 할 때 하루 날짜를 잡고 3이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일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동네 이름을 신풍루를 따서 신풍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로 보면 나날이 새롭게 해서 풍요로운 새해를 열어간다 이런 뜻으로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한 거거든요. 네. 낡은 것을 벗어던지고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 뭐 이런 뜻인데 네. 지난해의 촛불혁명으로 새 대통령, 새 정부도 만들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자리와 새로운 경제 도약 그리고 남북관계 해빙,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제까지의 모든 적폐적 요소들을 다 씻어내고 한 단계 새로운 점핑을 하는 그런 시대를 열자, 그런 시절을 열어가자 하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이렇게 네. 표현했던 거 네. 거기에 저는 한 7, 80점 이상 부응한다고 생각해요. 아, 예. 자치입법권 부분에 있어서 그보다 자율적 권한을 네. 담기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한 우려, 지적 이런 것은 앞으로 개헌 논의 과정 중에 좀 더 담론되지 않겠나 네.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방 분권형 국가를 천명한다든지 또 자치행정권 또 그 외 자치조직권 그리고 보다 그 보충성의 원리를 담보하는 것 이런 것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나가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큰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논의를 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싶고 모든 이해관계를 요청을 한꺼번에 담을 수 없는 것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그 대통령 그 개헌 발의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평가가 맞을 겁니다. 골든 타임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마지막 통과를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 사실 난망하죠. 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고 네. 그것도 야당이 그래도 자신들이 약속했던 지방선거시 개헌 이런 약속에 보다 충실하고자 노력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3분의 2의 그 국회 찬성이라는 게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죠. 예. 결국은 권력 구조에 있어서 또 선거제법과 선거구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좀 절충을 해서 꼭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글쎄요,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는 것은 총리를 그렇게 뽑는 데 있지 않고 네. 실제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같이 내려놓으면서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국회의 의원이 자기 책임성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는 조항을 같이 가면 네. 저는 그것도 다 대안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국민들이 제일 그래도 바라는 것 중에 일본이 대통령 연임제라든지 총리 선출보다도 국회의원 소환제 아니에요? 이분이 집어넣었죠. 예. 네. 사실은 대통령도 탄핵하고 자치단체장도 다 소환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 그게 없으니까 지금 가장 많은 문제가 거기로부터 발생하지 않아요. 예, 저도 지난 강화문에서 이거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국민 소환제를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바라고 있겠어요. 예. 2016년도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또 그 특례시 입법 발의를 했나했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도 100만 도시에서는 특례시를 말씀을 하셨고, 네. 그리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의 최정부 정책 과제안에도 그걸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이 바로 또 본격적으로 그 논의 테이블 또 도마 위에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로서는
그 삼선 시장이 아니라 초대 특례 시장 아. 목표를 갖고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초대 특례시장. 예. 그 특례시가 되면은 그때 어떻게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이미 광역시로 지정됐던 다른 도시보다도 더 커진 도시가 됐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 광역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도 있어서 네. 한두 가지 불이익과 행정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모든 것을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로부터 통제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 자치권이 없습니다. 네. 경기도가 이를테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매칭 사업으로 내려주면 우리 무조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도시처럼 역량과 자치적 그 시민 수준이 되어 있는 데는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것이 다 지금 그 옹색하게 옥죄어 있고 있기 때문에 네. 발을 묶어놓은 거죠. 실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것을 깨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조직에 있어서도 100만 도시 광역시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조직들을 우리가 맞춤형 시민 행정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네. 거기다가 재정에 있어서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네. 지금 울산이 우리보다 인구가 5만이 적은데 공무원 직급수는 하나씩 다 높아요. 네. 공무원 수는 우리보다 배가 많아요. 예산도 배가 많습니다. 이런 불이익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네. 그게 그 어떤 영향을 비추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 그 도세를 6천억이 넘게 내요. 근데 우리 시로 다시 들어오는 거는 2천억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광역시면 그 4천억을 우리 시에 더 쓸 수 있죠. 아, 그래. 거기다가 그 중앙정부부터 직접 교부받는 수준이 있으니까 그 적어도 울산 같은 규모는 안 해도 울산의 한 3분의 2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시민의 행정 서비스와 복지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또 거점 도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그 행정 수요를 요구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하면 우리가 125만 도시가 아니라 150만 이상 도시의 역할을 하게 돼요. 거친 도시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런 행정 서비스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특례시가 광역시 수준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좁혀갈 수 있는 그런 차이를 좁혀갈 수 있는 한 단계의 조정 행정 체계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에 있어서 정령지정시라고 하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특례시라고 하는 그 모델을 잘 참고하면 되거든요. 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우리 도시가 고용노동 평가에서 매년 최우수 도시로 평가받았고 제가 그런 것이 그 기초가 돼서 반영이 돼서 대통령 일자리위원회 위원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대통령의 그러한 의지 이것들이 중앙정부의 중앙 관료들의 폐쇄성에 의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기대만큼 과연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볼 때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걸 중앙 정부에서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네. 우린 지방 정부로서 지역에 있는 지자체로서 현장의 수요, 행정 수요 플러스 공공용 일자리 수요를 너무 잘 알아요. 저희 의견들이 반영될 통로가 없습니다. 저도 일자리원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식 있잖아요.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일자리를 받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중앙정부가 이러이러한 분야에 몇천 개, 만 개 이런 식으로 던져주고 있어요. 공공용 일자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일선에서 행정을 하면서 이런 공공용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 한 걸 제안해도
이 사람들 사고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일자리 위원인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아, 중앙 정부는 대통령과 청와대 의지는 있지만 실제로 이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 거버넌스가 안 되고 있어요.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할 뿐이죠. 그거는 형식적 툴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대화를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걸 지금 그런가 깊이 있게 대화를 지금 좀 받아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실제로 필요한가, 어떻게 검증할 건가, 그러면 예산은 얼마만큼 되면 될 건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될까요? 공공용 일자리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크다. 화성 보고는 우리 시로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미복원 시설들을 복원해갔고요. 네. 지난해까지도 우하관이라는 걸 복원하기 위해서 발굴조사까지 다 했고, 올해도 별주라고 하는 그 시설에 대한 복원을 위해서 또 발굴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곽주위에 그 많은 그 공원화 대상지들을 사서 지금 다시 화성 주변을 성역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마 차질 없이 계속 될 거고, 최근 들어서는 국가에서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매년 100억 안팎의 지원금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우리 시와 함께 투자해가면 그 많은 돈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진전될 거라고 생각해요. 공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해에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하기까지가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전체 가장 어려운 과정 중에 한 5부 능선은 넘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이것을 지역 간 갈등으로 환치시켜 버려가지고 수원과 화성 간의 지역 갈등처럼 비치게 됐는데, 국가 안보의 문제가 지역 간 갈등으로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예비 이전 후보지가 이전 후보지로 되는 과정까지는 한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1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간 갈등으로 문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중앙정부가 판단하는 시점이 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들이 바뀌는 한은 그 중앙정부가 나서고, 그러면 문제 해결은 또 가까운 데 찾을 수 있다 생각해요. 이를테면 어떤 거냐면, 지금은 그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우리의 기존의 공공항을 개발한 비용으로 저쪽 가서 땅을 사고 공공항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국가는 돈 한 푼 안 대고 그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쪽에다 옮겨놓는 것까지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일단 모든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그 논의와 합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되는 거고, 또 적극적으로 그걸 유치하겠다는 데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도권에서 어느 지역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그런 방식으로 해보지만 대구 같은 데 서로 갖고 가겠다면 그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수도권에서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또 걸려 있냐면, 지금은 소음 피해 배상액을 기획 변호사가 주민들한테 다 서명 받아가지고 자기들 소송 대리해주고, 그걸 받으면 몇십 프로를 띄고 나머지 돈을 주는 식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소음 피해 배상액이 몇백억씩 나가요, 연간. 근데 이게 위헌이에요. 소송을 한 사람만 돈을 받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받는 사람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위헌적인 요소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되는 한 소음 피해 배상액이 몇백억이 아니라 천억 단위 이상으로 넘어가요. 국가가 그걸 매년 그렇게 물어줄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구가 50만이 피해를 받는 지역인데 저쪽으로 가면 1000명이 피해를 받는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중앙정부가 할 시점에 왔고요. 또 하나는 그 이와 같이 큰 배상액을 물어주면서 할 수 없는 것을 지자체끼리 맡기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중앙정부, 국방부의 판단이 저는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봐요. 일부 지역 우리 언론에서 인선 5, 6기 동안
우리 씨가 해왔던 거버넌스 행정에 예.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이 국정 운영에도 새 정부에서 많이 차용돼 갔어요. 예. 지난 회의에 우리는 촛불 혁명으로 새 정부를 만들었어요. 예. 이제 그 시민의 주권 의식 속에서 시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했고, 지난 회의에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대통령 탄핵도 결정되기 전에 1월 1일 우리는 신년 화두를 우리는 시민의 정부를 표방하기로 했어요. 예. 이제 시민은 통치 대상이 아니다. 시민에 의해서, 모든 주권자인 시민에 의해서 시정이 펼쳐가는 게 맞다. 예.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 그게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맞고 지방자치에 맞는 거다.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새롭게 시민 자치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시민자치 대학도 만들고, 보다 더 시민들의 의견을 가까이서 듣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민 참여의 툴도 또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해가고 있어요. 조례도 만드시고 시민 참여 툴도 만드시고. 예, 시민자치대학도 운영하고.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버넌스는 한국 지방자치의 여러 전문 연구자들에 의해서 계속 사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신거리 원전 오류투기 결정도 우리 시민 배시 문제, 이것을 많이 배워갔고요. 또 시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동네를 재생시켜가는 게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으로 나온 거고요. 국정기획자문회에서 제일 처음 사례 대상지 조사 나온 게 수원이었어요. 의식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시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우리들이 모든 시민이 우리 시가 하는 자치의 내용과 시민 거버넌스의 내용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은 그동안 운영을 해온 거죠. 저는 선진국이라도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20-30% 이상이 보다 적극적인 발언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1-2% 수준이었다고 생각해요. 수도권에서는. 자기 지역 문제보다 국가 문제, 또 중앙 문제,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높았어요. 저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10%만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로 보면 한 2-3% 수준? 한 2-3% 수준?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2-3% 수준이 참여한다고요?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말이죠. 아마 5% 수준까지 가기까지가 어렵다 하는 거가 들고, 우리 시가 이를테면 동 단체가 한 10여 개 돼요. 각 동별로. 그럼 동별로 한 10여 개 되면 거기에 위원들이 한 10명에서 20명, 뭐 많아야 한 25명, 30명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 다 참여하는 사람이 한 200-300명 될 거예요. 많으면. 그쵸? 근데 평균 한 동의 인구가 2-3만 명입니다. 1% 수준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쵸?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은 지역의 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사이트에, 자기 커뮤니티의 사이트에서 이해관계 있으면 쫙 모여요. 그쵸? 그거보다도 우리 주민들은 또 어디에 보면 교회면 교회, 순조직, 뭐 이런 거 있죠. 종교조직, 학부모 조직, 이런 쪽이 또 잘 모여요. 이거를 지역사회로 꼭 끌어내는 게 필요해요. 그 사람들의 영역이. 그래야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기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공선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게. 그게 저는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그게 마을 만들기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또 시민 풀뿌리 민주주의 여러 형태로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몇 명이 더 참여하느냐, 이거를 아주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지역에서 자기 신문을, 지역 신문을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우리 지역 100만이 넘는 우리 도시에서 10,000명이 지역 신문을 모든 걸 다 합해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스마트폰으로 네. 검색해 보는 사람은 무슨 이슈가 생겼을 때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것은 그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돼요.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은 한 2~3%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다른 데보다 한 그 절반 정도 더 높은 수준일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어느 그 변곡점에 가면 확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5% 정도 가면 그 다음부터는 확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야만 우리 역사가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저는 건전한 보수와 그 또 합리적인 그 보수 그것이 있어야만 그래도 모든 문제에서 진취적인 진보의 세력들이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수는 완전히 일그러진 보수 아니에요. 예. 특히나 모든 사안을 꼬아서 보고 네. 또 덧입히기 위해는 다른 대안이 없는 보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어떻게 보면 아집과 비상식적인 것으로서 그 국민들에게 던져지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고 도대체 저런 의식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뿌리를 모르잖아요. 이런 보수는 반드시 철퇴를 한번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보수에 대한 저쪽 안에서도 여러 갈래가 지금 나오는 건데 지금은 오로지 그 제1야당이라는 게 수로서 보여주는 것 같고 뭔가 버텨보려고 하는 시기인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한번 깨지면 네. 아 색깔 입히기나 무조건 목리 방식으로는 우리 안에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는 계기가 이번 지방선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실제로 수원 시민들은 수원 지역에서 촛불을 하기보다는 다 서울로 모였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촛불을 계속 해보면 자기가 수원 시민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반갑게 나서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수도권은 그래도 의식이 그 적어도 60~70%의 시민들은 상당히 그 합리적 판단과 건전한 상식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촛불로 시민적 주권적 힘을 보여준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 성과에 대한 본인의 그 성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서 모든 일을 할 때 그 시민 안에서의 자체적 질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요번에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극기 부대가 한 3,500명 이상 모여서 여기서 시청 앞에서 주말에 대규모 집회를 하고 시내를 행진해서 가고 그랬어요. 많이 모인데요. 전국에서 다 아, 전국 집회 여기 있어요. 네. 수원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이제 오늘은 수원으로 직결이다 해갖고 전국에서 다 다른 데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생겨나다가 온갖 시민들하고 부딪혔어요. 욕설을 퍼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리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 어느 동네에서 온 사람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춘들. 그러니까 여기서 욕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충돌에 대해 다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됐어요. 우리 지역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무지몽매한 이런 일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서울에서도 그렇게 안 했는지 자기들이 아이, 저런들 그럴까 싶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못 참아내는 게 있어요. 저가 갖고 있는 또 캐릭터 중에는 안정적 보수, 합리적 보수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은 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요. 진취적인 정책들을 갖고 있지만 합리적으로 풀어간다고 하는 저는 그게 건전한 시민의 상식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정확한 데이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론조사한 것을 최근에도 발표된 거에 의하면 사람은 삼선 시장하면 왠지 피로감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선에서 찬성하느냐 시장에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어도 그냥 반대가 좀 더 높아요. 제재지 부분에 부정적인 게 많이 나올 수 있죠. 수원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삼선에 대해서 한 50% 이상이 수원시장을 삼선할 수 있다는 것을 듣고 그 피로감을 느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4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원 시민들은 원래가 보수적인 도시였는데
진보색채 시장에 왔지만 잘 아우르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것 중에는 저는 그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것에 대한 시민적 신뢰. 근데 그것에 저는 상당 부분이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박근혜, 이명박으로 대표되거나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복지국가는 이미 우리 사회에 이제 새로운 선진 사회에 진입하는 과제로 인식이 됐고 실제로 정책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느끼는 복지는 중앙정부나 또 일방적 시혜로 나오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풀어야만 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갖다가 아주 우리 사회에 가장 직면한 저출산, 소득 양극화, 고용 절복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동, 주거, 교육, 육아 이런 데에 복지 패러다임을 확장시키는 복지 시민권을 새로 신년 화두로 낸 거예요. 지금까지 280조인가 230조인가를 쏟아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저는 당장 우리 지역에서 적어도 아이 5명 이상 같은 모든 가정에는 시가 주거 문제와 교육과 보육 문제 기본적으로 다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조례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 근데 중앙정부에서는 그 법이 허용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로서는 그걸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프랑스만 해도 저출산 문제 워낙 심각했던 걸 해결하는 게 아이 셋 이상 가지면 키우면 무조건 다 아무 일 안 해도 다 먹고 살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 문제 그렇게 심각하게 해도 안 되고 있어요. 소득 구조를 따져보니까 3천만 원 이상 미만의 소득자가 평균 출생아 수가 1.06이에요. 7천만 원 0.89예요. 7천만 원 이상 0.77이에요. 소득이 적을수록 맞네. 출생아가 많아요. 우리 사회 문제예요. 지금과 같은 정책들은 여기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가구의 소득이 적은 낮을수록 사람들이 돈을 받는 데서 뭐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 고소득, 고학력, 혼자 살거나 애를 안 낳거나 만원을 해요.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평균 출생 자녀 수가 많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출생 자녀 수가 낮아요. 소득이 높은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들은 대졸자면서 전문직 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수록 육아에 전념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출산율이 낮아요. 이게 현장이에요. 우리 이거 문제 다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복지예요. 그래서 육아, 노동, 주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포커스를 갖고 우리 시가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에 맞는 정책을 하지 않아요. 중국 데이터입니까? 예. 통계청 데이터. 2017년 발표된 시통계청 초원 재원 가정. 예. 이거 우리 지역 똑같아요. 제가 이거 새로운 데이터가 아니죠. 대략 그럴 수 있는 걸 찍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자녀 가정의 지원 사업을 그런 게 이제 이렇게 4가지 복지 시민권을 설명할 때 중앙정부의 시각으로 앉아서 하면 안 된다. 현장을 아는 데서 정책을 만들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4대 복지 시민권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를테면 지금 이제 안정된 일자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교육, 쾌적한 주거 공간, 또 공평한 교육의 기회 제공, 안전한 육아 환경, 모든 구성원들에게 삶의 기본 조건을 제공하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 현장의 내용을 아는 이 내용으로 만들어져야지 하루아침에 시혜적으로 크게 툭툭 던지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민선 5기 6기 동안 여러 가지로 시달렸어요. 하여튼 가장 심각하게는 당이
저를 고발하게 하고 그걸 뭐 두고두고 써먹는 네. 무슨 비리나 있는 것처럼 하는 일을 했다거나 또 검찰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한다거나 또 감사원에서 나와서 계속 표적 감사를 한 일들을 계속했어요. 그 취지와 내용을 몰랐죠. 알고 봤더니 지난번에 MB 시절에 국정원 사찰 문건이 나왔는데 31명의 자치단체장이 그 안에 네. 사찰 내용으로 나왔고 8명의 광역단체장과 23명의 기초단체장이었어요. 네. 근데 내용 분량만으로 보면 제일 많은 사찰의 내용을 당한 사람이 저예요. 아, 박원순과 친하다, 안희정과 김두관과 친하다, 별 얘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연화장에 친노 세력으로서 노무현 추모비까지 세웠다는 것까지 해서 근데 저는 우리 김 대표님 잘 아시지만 제가 그렇게 정권의 반기를 들고 앞장서 싸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차분히 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했을 뿐인데 네. 그래서 도저히 처음에는 의아스러웠는데 알고 봤더니 뒷 공작으로서는 사찰 많이 하고 허튼 신도 연맥해갖고 그 아웃시키려는 저희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찰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처럼 혼자 그냥 불쑥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감한 자치단체장, 사찰의 대상이 되는 자치단체장하고 같이 우리가 고발하자 뜻을 다 모아가지고 같이 고발할 때 저희가 중심에 서서 했죠. 그때 이제 같이 했던 단체장이 11명이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으로 제가 이제 민주당 기초단체장 회장이기도 해서 올 연초 1월 2일 날 이제 시무식 날 아니에요? 1월 2일 날 점심 때 서울에서 그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신년사를 공동 신년사를 30몇 명의 자치단체 31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모여서 광화문에서 같이 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물론 저희가 기획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근데 같이 발표하는 모습이 사진에 다 나와 광화문에서 했어요. 네. 올해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그것을 공동의 신년사로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MB가 그랬잖아요. 찹찹하죠. 사실은 그 지은 죄를 생각하면 아주 어떻게든지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에 마냥 즐거울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이 있거나 그 사찰이나 사정, 공작 이런 거 갖고 국민을 또 자치단체를 우롱해서는 안 된다. 재단에서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반드시 그 엄정한 죄를 물어서 그런 일이 바로잡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국정을 통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그 공작 정치를 해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도 그 엄청난 부를 갖고 있으면서도 쪼잔한 온갖 곳에 다 개입해서 챙긴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쪼잔하잖아요. 네. 오죽하면 그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돌아섰겠어요. 인격적 풍모가 최소한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됐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너무 엄청난 일들을 회복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알다시피 4대강 사업 봐요. 네. 한반도 운하에 대한 국력 거부감이 든다 모양만 바꿔갖고 똑같은 것 이상으로 해서 3배 돈 더 들어가는 사업을 만들어냈어요. 네. 경인 운하 했어요. 자원 외교 비리가 숱하죠. 방산 비리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 수십조짜리 아니에요. 네. 거기 무슨 이권이 얼만큼 계획됐는지 하다못해 다스 소송을 삼성도로 돈을 내게 하는 이런 저급하고 치사한 짓을 다 하잖아요. 네. 그건 국민이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제 출판기념회를 했어요. 네. 근데 2010년도, 2014년도 출판기념회 때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오시게 했어요. 네. 그래서 큰 세를 보여주자. 네. 그게 이제 선거의 그렇죠. 그 세몰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중앙정부에 누구라도 오라고 하거나 중앙에서 정치권에 누구 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 시민들과 함께했던 지난 8년간의 시정에 대해서 네. 그 평가받는 자리를 만들자 하는 어. 그런 취지로 했어요. 그래서 내빈 소개를 최소화시켰고 내빈 인사를 최소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시민과 함께
이로운 지난 8년간을 같이 보여주고 즐기도록 하는 아. 방식으로 했어요. 네. 신선했다고 그러고 다들 의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선에 대한 저의 도전의 방법은 지금까지 달리 오로지 저를 과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난 일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하겠다. 아.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스마트 선거 운동을 하고 스몰 사이즈의 선거 운동을 한다. 아. 그리고 떠들썩하지 않은 선거 운동을 해야 된다. 그 3S 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럴 일은 아니다. 시민들은 이제 8년 동안 저를 봐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선택을 기다리는 게 맞다. 선수들이 다 우리 시를 방문합니다. 네. 시민 환영 행사를 할 겁니다. 어. 그러니까 창단은 절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선거용이라면 제가 뭔가 그 지금 선거에서 많이 불리해서 뭔가 지역 세를 역전시켜야지 될 생각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저가 뭐 그렇게 안 보인다면 그것이 선거용으로 굳이 끝까지 다가가서 만들 이유는 없죠. 근데 지금 아이스 경기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현재. 그것도 지적됐던 것 같은데. 그건 그래서 처음부터 전제가 네. 우리는 지금 아이스하키장을 짓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월요일 날 그 기공식도 합니다. 아. 이거입니다. 초청장 지금 나눠드리는데 원래 이 광교 신도시에 아이스링크를 짓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요게 아이스링크, 요게 체육관 이렇게 두 개가 월요일 날 기공식을 해요. 예. 근데 뭐 기공식을 지난 1월 달에 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팀 창단한다고 해서 이게 벼랑간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일이라 네. 거기다 하면 되고 2년 후에 준공되니까 그때 여기서 홈구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진천의 국가대표 경기장 그리고 우리 탑동에 있는 아이스링크 이것을 활용한다고 한 것을 처음 발표 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려고 했던 일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실업팀을 갖고 있었고 스포츠의 메카이고 아이스링크를 지려고 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새 돈이 크게 들 것도 없는데 못할 게 없죠. 정말 스포츠팀 많대요. 예, 우리가 가장 많아요. 전국에 광역기초로 합해서 제일 많아요. 네. 몇 개 있어요? 14개 있어요. 여기서 15개가 된 거예요. 이거. 그럼 이 시가 다 책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만들어져도 전체 실업팀 지금 운영하는 예산의 10%가 더 늘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영향가 있었던 거냐면 우리가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단일팀을 만들어서 남북이 함께하는 유일한 종목이 됐어요. 예. 그렇죠? 북한이 올림픽 참가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고 근데 그때 이 북한을 단일팀 만드는 것 때문에 이 정부가 굉장히 욕을 먹었어요. 그렇죠. 2년 반 동안 준비해온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을 하루아침에 기회를 뺏었다고 젊은 층들이 공정하지 않았죠. 했죠. 대통령이 갔더니 이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우리는 갈 데 없이 이렇게 모여서 국가대표팀으로 2년 반을 했는데 이럴 수 있는가 불편함을 막 토로했어요. 그리고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실업팀이라도 만들어달라. 대통령한테 요청한 거예요. 근데 국가가 실업팀을 만들어요? 안 하잖아요. 국가는 국가대표팀을 운영하는 거지 실업팀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17일이에요. 1월 17일. 1월 20일 날 IOC 위원장이 남북 화해를 위해서 평창에서 단일팀을 만드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20날. 그래서 그날 그걸 보고 저는 바로 일요일 날인데 우리 시가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어요. 21일이에요 그게. 일요일 날. 20날 밤에 토요일 밤에 모였고 그리고 20일 날 검토한 내용을 오후에 와서 보고받고 21일 날 22일 날 아침에 간부회의 통해서 공식 의결을 했고 오후에 시의회에 가서 의장단한테 설명했어요. 그리고 23일 날 오전에 점심 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창단 발표했고 오후에 진천 가서 선수들 만났어요. 딱 검토해서 결정해서 선수들 만날 때까지 이틀을 했어요. 선수들이
아이스 하키팀 선수들이 스틱으로 빙판을 두들기면서 얼마나 울먹이듯이 좋아했겠어요. 그리고선 그 선수들은 그 TO 한 명도 잃지 않고 IOC에서 특혜를 줘서 다른 사람 나라는 23명이 TO인데 여기는 23명 다에다가 북한 12명 더 하는 걸로 해서 문제를 풀었고 실업팀 문제를 해결해 줬고 그래서 북한하고 잘 어울려서 했고 헤어질 때는 붙들고 서로 울고 이런 감동 스토리를 엮었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없었으면은 예 상당히 그거 안 하고 서로 싸우고 그랬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네. 평화가 뭐가 지금 이 정도 난리가 났죠. 네. 젊은이들의 분노가. 근데 그러고 나서 북한에 2인자가 왔고 그리고 스킨십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갔으니까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창단이 갖고 있는 의미는 크네요. 실업팀 하나가 아니에요. 네. 가장 큰 거는 제가 그 한국 사회를 리빌딩하는 네. 선도 도시가 되겠다는 거고요. 우리 스스로서는 광역시에 준한 특례시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군공항 이전 같은 큰 사업들이 이제 돌파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한국사회 리빌딩이라는 건 자치분권형 국가의 실제 모델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수원 같은 규모의 수도권 125만 도시에서 삼선시장이 갖고 있는 비중과 무게감이 다르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이렇게 아이스하키팀 창단 같은 이런 그 굵직한 무기를 갖고 있는 우리 도시가 그 이것을 상대하지 않으면 어느 도시도 못 열어요. 이제 네. 그렇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강력시. 이에 준하는 특례시. 예. 예. 지금 한국 사회는 광역시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취지를 갖고 있죠. 예. 그 새로운 대안은 결국 광역에 준하는 광역도 안에 있지만 그 위임된 자치권은 광역시에 준하게 줘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수원이 이제 발목을 묶어놓고 뛰라는 게 아니라 이제 발목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사, 조직, 재정 예. 모든 분야가 예. 바뀌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행정의 질이 달라지고 예. 또 우리가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되는 거예요. 도시와 경쟁. 예. 그 한국에서 해외 나가서 국제적인 도시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서울 박원순시장하고 저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국제회의에서 늘 같이 만나요. 그 비행장 이전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금 이제 발표된 거니까 아까 제가 비행장 이전 문제가 네. 다음 단계는 네. 어떻게 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제가 그건 중앙정부의 결단을 얻어내기 위한 그 이를테면 시민은 자치단체장과 권력을 그 지방자치단체장 수준이 아니라 보다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김진표, 박광원 같은 그 현재 정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과 우리 시가 같이 결합해야 돼요. 시장님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왔던 문화라든지 복지 이런 것들은 연장선상인 예, 거고요. 그건 이미 궤도 위에 올라와서 가고 있으니까 이 복지 아까 4대 복지권 이런 것도 이제 제도화시키는 일을 현재 이미 시작하고 있으니까요.